반갑습니다. 예, 저는 고신대학교 류마티스 내과의 김근태라고 합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예, 금요일 날 제가 참석을 해서 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섬유근통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이 섬유근통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환자분들도 잘 모르는 질환. 그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질환이라서 이것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섬유근통이 어떤 병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유근통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 야, 보기만 봐도 정말 아프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죠. 일단 무지무지 아픈 병이다. 그래서 섬유근통은 만성 통증의 세 번째로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환자분들도 잘 모르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섬유근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유근통이요. 어느 과 한 환자가 어느 과를 진료하느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병이죠. 섬유근통은.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에 오면 섬유근통으로 진단받았는데 같은 환자가 소화기 내과를 가게 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신경과를 가니까 긴장성 두통, 정형외과를 가니까 특발성 요통, 이렇게 가는 과마다 다양한 진단이 붙어지는 그런 병이 바로 섬유근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가 지연이 되는, 쉽게 지연이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섬유근통이죠. 환자분들이 무지무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섬유근통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는 건 합성어죠. 파이브로는 파이브러스 티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표적인 파이브러스 티슈가 리가먼트 텐던이죠. 마이오는 머슬을 말하고요. 알지아는 아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가먼트 텐던 머슬이 우리 몸 전체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신이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파이브로마이알자 섬유근통이죠. 이름 자체가 이미 어떤 병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만신이 아픈 병이다. 전신이. 그래서 만성적이고 광범위한 통증이 특징이고요. 또 중요한 특징이 멀티플 텐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텐더 포인트라는 게 눌렀을 때 아픈 그런 것을 우리가 압통점, 텐더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부위에 텐더 포인트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섬유근통은 만성적이고 광범위한 통증, 만성적이라는 것은 보통 3개월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발성 압통점, 텐더 포인트를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이외에도 또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직감. 아침에 자고 나면 조저광직 때문에 아이고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아닐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나타나는 게 이상 감각증입니다. 감각이 막 이상해요. 통증에 대한 역치도 낮아져 있고 만지면 만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통증을 느끼게 돼요. 이상 감각이 잘 나타나는 병이다. 그 다음에 수면 장애도 매우 특징적입니다. 자기는 자는데 깊은 잠을 못 자는 선잠을 자기 때문에 계속 피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지장애부터 해가지고 정신과적인 문제, 다양한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초진 환자가 병원에 왔으면 제가 진료를 볼 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근데 그 말을 던지는 순간 저는 아이고야 실수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 하기 때문에 진료 시간이 무지무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환자분들, 섬유근통 환자를 볼 때. 자, 그러면 역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률은 한 섬유근통이 한 0.5에서 5%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여성에서 고발하고, 그 다음에 중년 이후에 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겹치죠.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다. 자, 그 다음에 병태생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태생리. 기전은 잘 모릅니다. 결론을 말하면 잘 모르는데, 그나마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 유전적인 소인, 환경적인 인자, 페리페럴 센트럴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유전적인 소인과 센트럴 메커니즘.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섬유근통은 가족력이 매우 높습니다. 정동장애, 정신과적인 문제, 정동장애보다 훨씬 더 가족력이 있어서 높은 오드 레이쇼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섬유근통 환자들을 유전적인 그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연구를 좀 했는데 보니까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통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그것과 연관된 지인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떤 백그라운드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결과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메커니즘이 왜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수면 중에 섬유근통 환자를 뇌파 검사를 해봤는데 난렘 슬립에서 알파 웨이브가 자꾸만 끼어든다. 이 말은 뭐냐면 난렘 슬립이 깊은 잠이죠. 렘 슬립이 얕은 잠이고 단순하게 말해서. 그런데 깊은 잠에 들어가야 되는데 깊은 잠으로 들어가려 하면 이 알파 웨이브는 렘 슬립에서 얕은 잠에서 나타나는 웨이브거든요. 얘가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섬유근통 환자는 자기는 자는데 계속 선잠을 잡니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가 내 꿈만 꾸고 꼭 못 자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한다. 수면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 내분비계 이상이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HPA 엑시스의 균형이 많이 깨어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중요한 게 많죠. 콜티솔이라든지 IGF-1이나 그로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콜티솔 분비 장애가 나타납니다. 베이잘 콜티솔 장애가 분비 장애가 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못 한다는 거죠. 적절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와주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게 있고요. 그로스 호르몬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장에도 관여하지만은, 머슬의 마이크로 트라우마에서 리페어할 때, 고장난 데를, 좀 찢어진 데를 수선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분비 장애가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소견이 섬유근통 환자의 뇌척수액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서브스탄스 P나 글루타메이트가 증가돼 있다. 이 서브스탄스 P나 글루타메이트는 엑시테이토리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통증을 증폭시키는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죠. 신경전달 물질이고. 반면에 세로토닌과 노에프린 요 두 가지는 이니비터리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통증의 강도를 낮춰주는, 억제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가 되어 있다. 그래서 통증을 증폭시키는 애들은 증가돼 있고, 통증을 억제시키는 애들은 감소가 돼 있으니까 통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통증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써 뉴로트랜스미터만 봐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펑셔널 MRI를 찍어봤더니만은 여기에서도 구조적인 이상도 관찰이 되더라. 어떤 혈액학적인, 생화학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이상도 관찰이 되는 게 이 섬유근통이었다. 그래서 이 센트럴 메커니즘이 현재는 매우 중요한 병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자, 말초에 우리가 위해가 가해지면 프라이머리 아퍼런트 뉴론에서 이 통증을 화학적인 변화로 변화를 시켜서 이제 전류 형태로 띠는 거죠. 그래서 전선을 타고 프라이머리 아퍼런트 뉴런을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의 도잘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에서 다시 스피노탈라믹 트랙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통증을 전달할 때 엑시테이토리 뉴로 트랜스미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대뇌에서는 통증을 느낄 만큼 느끼고 나면 못에 찔렸을 때 통증을 느껴야지 못을 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느끼고 이제 상처가 아물고 나면 통증을 억제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대뇌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니비터리 뉴로 트랜스미터를 밑으로 내려보내서 통증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증을 느껴야 할 때는 느끼고 이제는 안 느껴도 되면 통증을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대뇌에서 하는 건데 고개 섬유근통 환자한테서 깨진 거죠. 엑시테이토리 뉴로 트랜스미터가 증가되어 있고 이니비토리 뉴로 트랜스미터가 감소가 되어 있다. 쓸데없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병이 바로 섬유근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유전적인 소인, 여기 센트럴 메커니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제가 모든 연구 결과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요인들이 관여해서 페인 메커니즘의 고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고장을 유발하고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섬유근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섬유근통 환자들은 어떤 임상 양상을 나타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거의 모든 증상이 다 섬유근통과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환자가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 번씩 아주 이제 깜짝깜짝 놀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환자가 이번에도 섬유근통이 악화돼서 저런 통증을 호소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막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거 하면 근육통, 피로, 불면증 요 세 가지가 가장 흔하고요. 가장 중요한 증상하면 통증, 불면증, 우울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료에 나중에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증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각각의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증은 계속 아픕니다. 하루 종일 아픈데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아프고요. 그래서 쉽게 악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로, 무지무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서 똑같이 무슨 일을 시작하더라도 섬유운동 환자가 먼저 쓰러집니다. 너무 피로를 쉽게 느끼고 잘 느낀다. 그 다음에 수면장애, 아까 말씀드렸죠. Non-restorative sleep입니다. 깊은 잠에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얕은 잠에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자도 계속 피곤하다. 이제 그런 이제 수면을 우리가 Non-restorative sleep이라고 하죠. 계속 피로를 호소하는 수면 장애를 호소한다. 그다음에 인지장애. 그리고 푹 못 자서 그런지 어쨌든 아니면 뉴로트랜스미터의 변화가 생기고
어떤 대뇌의 구조적인 이상이 생겨서 그런지 인지장애가 흔히 동반이 됩니다. 쇼텀 메모리,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호소를 하죠. 그 밖에도 정신병은 아니지만 정신과적인 문제가 흔히 동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섬유근통 어떻게 진단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이 정확한 진단은 성공적인 섬유근통 치료에 필수적이다. 제목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 뭐 다른 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섬유근통에서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진단만 해도 통증과 같은 증상이 완화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진단만 해줘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섬유근통은 거의 모든 검사가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피검사나 뭐 MRI, CT, 펑셔널 MRI처럼 특수한 검사를 안 하는 이상은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대부분 다 정상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환자가 아프니까 주변 사람들, 가족들도 너무 걱정이 되어서 우리 고신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종합검진하고 다 해봤는데 다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계속 아프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다 했는데도 다 정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가족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꾀병이다 아니면 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오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또 환자한테는 큰 상처죠. 근데 그거를 진단을 해주면서 이거는 정말 섬유근통이랑 병인데 정말로 아프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자신은 너무너무 괴로운 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면 그때까지 쌓여왔던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통증이 완화되더라. 자, 이런 연구 결과겠죠. 그래서 섬유근통에 있어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질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냐? 진단 기준을 보면요. 1990년도에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진단 기준, 실은 분류 기준을 만든 거죠. 분류 기준. 그래서 만성적인, 3개월 이상의 만성적인 전신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신체 진찰을 했을 때 18군데의 특정 압통 부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군데 이상에서 압통점이 관찰이 될 때 섬유근통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 앞뒤로 18군데 압통점을 정해놓고 의사가 이 압통점들을 다 눌러봐요.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압통이 관찰이 되면 그때 섬유근통으로 진단한다라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분류 기준을. 그래서 이게 진단 기준이 아니고 분류 기준이다 보니까 확실한 환자를 섬유근통으로 진단하는 거, 분류하는 거는 잘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환자들, 여기저기 약간 발을 걸치고 있는 이런 환자들은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의사가 보기에는 이 환자는 분명히 섬유근통이 맞다. 그런데 압통점 평가해 보니까 11개가 돼야 되는데 10개다. 그러면 이 환자가 섬유근통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분류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 요 분류 기준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이야 뭐 늘 하다 보니까 잘 하는데 뭐 다른 과나 아니면 1차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은 보면 이 합통점 평가가 부정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제대로 안 돼서 진단이 오락가락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게 섬유근통은 통증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소마틱 심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난페인 심톰이 기준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2010년도에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새로운 진단 기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통점 평가하는 걸 뺐죠. 대신에 Widespread Pain Index와 Symptom Severity Scale Score 이게 환자한테 설문조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진단하는 신체 진찰이 아니라 설문조사 형태로 변경을 시켰죠.
그래서 widespread pain index라는 거는 우리 몸을 19군데로 나눕니다. 그래서 섬유근통 환자가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부위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지난주에 아팠던 데를 몽땅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이 돼야 되는데 앞통점이 오른쪽 팔에만 몰려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6년도에는 이렇게 19군데를 그대로 체크하는데 그 중에서 크게 우리 몸통을 5군데로 나누어서 4군데 이상에서는 앞통점 체크된 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넣은 겁니다.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이라는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체크를 하느냐. 10개를 체크했으면 10점이 있는 거죠.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 인덱스는. 그 다음에 non-pain 심톰을 평가하기 위해서 Symptom Severity Scale Score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피곤했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했냐, 푹 잤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력이나 집중력은 어땠냐, 다른 신체 증상들은 몇 개나 있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 피곤을 예를 들면 너무나 피곤했다, 상당히 자주 피곤했다, 이러면 여기 2번, 뭐 2점. 이렇게 각각을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변형이 생긴 게, 소마틱 심토음이 너무 많죠. 요거 읽다 보면 환자가 또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화시켰습니다. 두통이 있었나 없나, 복통이 있었냐 없냐, 우울증, 우울감이 있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어쨌든 요 4가지 항목에서 점수를 매겨서 몇 점인가를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본 WPI가 7점 이상, SS 스케일 스코어가 5점 이상, 또는 WPI가 4에서 6점, SS 스케일 스코어는 9점 이상. 이러면 섬유근통으로 진단한다. 이거 외울 필요 없죠. 못 외웁니다. 못 외우고 이런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 종이가 있고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자분하고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해 나가면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단을 이제 하고 나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치료는 우리가 약물 치료, 내과용 대부분 뭐 약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물 치료를 해보니까 근데 섬유근통 환자가 황당한 게 뭐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약을 아무리 써도 통증은 한 30%, 기능은 한 20% 정도 보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을 써도 환자는 여전히 힘들다고 계속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연구를 많이 해서 엑시테이터리 뉴로트랜스미터 증가하고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는 감소하고 그래서 통증이 증폭이 될 것이다. 이래가 막 연구도 많이 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막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더 효과적인가 저 약이 더 효과적인가 다양한 약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임상에 쓰는 거는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위에서 내려오는 이니비토리 시그널, 이니비토리 뉴로 트랜스미터 대뇌에서 이제 통증을 좀 억제하자 해가 시그널을 보내죠. 억제 시그널을. 그러면 이니비토리 뉴로 트랜스미터가 시냅스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시냅스에서 통증이 전달되는 것을 억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이니비토리 뉴로 트랜스미터가 나중에 사용되고 나면 리업테이크, 다시 재흡수가 되는데 재흡수가 못 되도록 하는 약제들이 있어요. 이런 약제. 그래서 이니비토리 시그널이 시냅스 내에 오래 남아있게 만들어. 그래서 통증을 억제하는 치료 약제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초에서 통증이 가해지면 이 통증이 전기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화학적인 경로를 통해서 시냅스를 건너뛰게 됩니다. 엑시테이터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가 되죠. 그런데 이 엑시테이터리 뉴로 트랜스미터를 차단하는 또 약제가 있습니다. 분비되는 걸 억제하는 약제. 안티컨버선트, 항경련제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약제들이 현재
크게 두 종류의 약제가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FDA에서 섬유근동 치료에 승인이 된 약제는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밀라시프란, 듀록세틴, 프레가발린. 밀라시프란과 듀록세틴은 아, SNRI죠. 항우울제 계통입니다. 항우울제 계통의 SNRI에 속하는 약제인데 우울증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가 리업테이크 되는 것을 억제해서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가 시냅스 내에 오래 머물게 하는 그런 약제이고요. 프레가발린은 안티컨벌선트죠. 섬유근통 환자에게 경련을 억제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안티컨벌선트도 엑시테이토리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현재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하지만 임상에서는 더 많은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죠. 요 세 가지 이외에도 근위 환자 중에는 사이클로벤자프린, 디자니딘 이런 약제가 사용이 되고 아날제식스 중에서는 트라마돌 이게 위크 오피오이드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TCA 계통,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선트 가장 오래된 항우울제죠. 얘도 아미트리프린, 노트리프틸린 이런 약제들이 현재 섬유근통 치료에 사용이 된다. 본래 개발된, 본래 분류와는 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제가 섬유근통에 효과가 있다. 이게 말한 아까 말씀드린 센트럴 메커니즘에 관여해서 도움이 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대표적인 요 세 가지죠. 근데 SSRI는 효과가 없고요. TCA나 SNRI가 효과가 있다. 그다음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 대표적인 안티컨벌선트죠. 그런데 둘 다 효과는 있는데 에비던스가 프레가발린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이 프레가발린이 승인이 되었고요. 그다음 머슬 릴렉산트는 사이클로벤자프린과 티자니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효과가 있고 그 중에서도 사이클로벤자프린이 더 연구 결과가 조금 더 많고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날제식스 통증이 매우 죄송합니다. 통증이 주인 병이기 때문에 흔히 엔사이드 그래도 안 되면 오피오이드 이런 것도 쓸 수도 있는데 섬유근통에서는 효과가 없다. 에비던스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트라마돌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리코멘데이션이 있습니다. 율라라는 것은 유럽 류마티스 학회거든요. 2016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원칙은 가능한 한 빨리 진단해 주자. 그래서 환자가 필요 없는 검사라든지 잘못된 치료로 고생하는 것을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이 섬유근통 진단 또 얘기해주고, 어떤 병인지 적절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자. 그 다음에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포괄적인 평가를 해주고요. 치료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약물 치료가 아니고 비약물적인 치료입니다. 난파르마콜로직 모달리티를 먼저 사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비약물적인 치료 중에 가장 에비던스가 강한 게 스트롱 리코멘데이션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요법이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근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권장을 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3차 병원까지 올 환자들은 보면 바로 너무 아파서 뭐 거동하기도 힘든데 운동해라 못하죠. 그래서 약물 치료와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또 추천되는 것이 이제 명상이 가미된 그런 운동, 기공, 태극권 뭐 이런 거 있죠. 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명상 자체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 중에서는 수치료라든지 아니면 침술, 아큐펑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자, 그러면 추천 안 되는 거, 우리 통증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하긴 마사지도 받고, 바이오 피드백도 받고, 캡사이신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대부분이 다 효과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오히려 하면 더 위험한 게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이게 이제 도수정복 이런 거죠. 누리사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섬유근통 환자한테 안정성의 문제를 야기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추천하지 않는 강력하게 against, strong against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자, 그런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를 해봤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개별화된 치료를 하는 거죠.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조금 더 아, 세세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환자가 보니까 통증도 심하지만은 우울증이 더 문제다. 동반된 우울증이 또 통증을 더 심하게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더 메인이다 하면 CBT, 행동인지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신과에서 하는데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섬유근통 환자에 적용하기에는 섬유근통 환자가 접근하는 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신과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거부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라포가 잘 형성되고 나면 보통 많이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 통증이 주인 경우에는 둘록세틴, 프레가발린, 트라마돌.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주인 경우에는 아미트립틸린, 사이클로벤자프린, 프레가발린. 이런 약을 쓰는 이유는 아미트립틸린, 사이클로벤자프린, 프레가발린은 약의 부작용이 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의 부작용도 같이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약제를 선택을 한다. 그런데 환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거동도 어려운 지경이다. 이제 그래 되면 여러 과에서 같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리해빌리테이션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약물 치료 중에서 not recommend, 엔사이드와 SNRI고요. 또도 효과가 없다. 에비던스가 없다. strong against는 오피오이드, 마약류,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부작용만 더 증가한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은 2016년도 아까 그림이 있었죠. 그림 해가지고 환자 보고 직접 설문 형태로 체크를 이제 하게 하면 진단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질환들을 배제를 해줘야 돼요. 익스크루전을 잘 해줘야지 이게 섬유근통이다. 이제 그런 거는 또 특정 검사 아니면 경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섬유근통만 딱 진단할 때는 이 2016년도 다이그노스 크라이테리아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왜 이렇게 환자가 힘든 그 고통을 겪고 있을까? 그래가 여러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비교적 많이 우리가 주목을 받는 동네가 바로 센트럴 메커니즘입니다. 유전자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센트럴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되어 있고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은 감소가 되어 있더라. 그것을 역전시키는 치료가 우리가 기전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이제 치료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물 치료를 보통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좀 신통치 않다 할 때는 약물적인 치료를 해주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섬유근통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의에 직접 참여를 못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